여러분, 햇빛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소에 잘 생각하지 않는 아주 기묘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 이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피부 미용에 좋다느니, 기분 전환이 된다느니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이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스웨덴에서 수만 명의 여성들을 20년에 걸쳐 추적한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연구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햇빛을 적게 받는 삶을 사는 것, 그 위험도가 하루에 담배 한 갑씩 피우는 것과 거의 똑같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햇빛이요? 그냥 햇빛이요?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 이 충격적인 사실 뒤에 숨어있는 물리학과 생물학을 아주 차근차근 뜯어보려고 합니다. 그냥 비타민 D 챙겨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바로 그 생각에 아주 치명주의 다오류가 숨어 있습니다. 그 오류가 뭔지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반드시 알게 되실 겁니다. 자, 먼저 우리 대부분이 갖고 있는 그림부터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햇빛을 받으면 피부에서 비타민 D가 만들어진다. 비타민 D는 뼈에 좋고 면역력에 좋다. 그러니까 나는 매일 비타민 D 보충제를 먹고 있으니까 굳이 밖에 나갈 필요가 없다. 어차피 자외선 차단제도 발라야 하고 피부 노화도 걱정되니까 실내에 있는 게 더 낫다. 이게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합리적으로 느껴지는 그림입니다. 비타민 D 알약 하나로 햇빛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는 생각이죠. 실제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창문도 없는 사무실 안에서 형광등 불빛 아래 앉아 있으면서 그래도 비타민 D 챙겨 먹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그림에는 아주 치명적인 오류가 숨어 있습니다. 그 오류를 이해하려면 잠깐 2020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던 그 시절 중환자실을 책임지던 의사들은 아주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 전문가들은 이 바이러스가 주로 폐가 약한 사람들을 쓰러뜨릴 거라고 예상했어요. 당연히 폐 관련 기저질환자들이 가장 위험할 것이다. 이게 상식적인 예측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중환자실에 실려오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게 좀 달랐습니다. 폐 질환자보다 오히려 당뇨 환자, 심장병 환자, 신장질환 환자, 치매 환자들이 더 많이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전혀 달라 보이는 병들인데 왜 이 사람들이 유독 취약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아주 흥미로운 패턴이 있었습니다. 혈중 비타민 D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중증으로 악화되는 경우가 훨씬 적었어요. 낮은 사람들은 반대였고요. 그러니까 의사들은 당연히 생각했겠죠. 그러면 비타민 D를 보충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해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비타민 D 알약을 줘도 별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이 질문의 답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비타민 D는 사실 원인이 아니라 결과였던 겁니다. 마치 창문 가까이 앉은 사람이 더 빨리 퇴원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때 그 창문 자체가 치유를 만드는 게 아닌 것처럼요. 뭔가 훨씬 더 근본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그 근본적인 것이 뭔지 우리가 물리학자처럼 아주 꼼꼼하게 따져본다면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 질문은 이겁니다. 햇빛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햇빛을 한 덩어리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햇빛은 엄청나게 다양한 파장의 빛들이 뒤섞인 묶음입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처럼요. 바이올린도 있고 첼로도 있고 드럼도 있죠. 그 중에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빛, 그 가시광선은 사실 전체의 아주 일부에 불과합니다. 자외선, 여러분 들어보셨죠? 파장이 짧은 빛입니다. 이게 피부에서 비타민 D를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파장이 짧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물체를 뚫고 들어가는 힘이 약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번개 칠 때 저 멀리서는 낮은 천둥 소리가 먼저 들리죠. 그리고 가까워질수록 높은 소리가 들립니다. 왜냐하면 파장이 긴 저주파는 멀리 퍼져나가고 파장이 짧은 고주파는 가까이서만 들리거든요.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장이 짧은 자외선은 피부 표면에서 딱 막힙니다. 몸속 깊이 들어오지 못해요. 그런데 자외선의 반대편 끝에 파장이 아주 긴 빛이 있습니다. 바로 적외선입니다. 이 적외선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맑은 날 밖에 서서 눈을 감아 보세요.
어느 쪽이 태양인지 느껴지시죠? 옷을 입고 있어도 느껴지죠? 그 따뜻함, 그 관통하는 느낌이 바로 적외선입니다. 이 빛은 옷을 통과하고 피부를 통과하고 인체 조직 깊숙이 약 8cm까지 뚫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적외선이 우리 몸속 어디에 도달하느냐? 바로 세포 안의 미토콘드리아에 도달합니다. 미토콘드리아, 기억하시나요? 중학교 생물 시간에 배웠던 그것, 세포의 발전소, 에너지를 만드는 곳. 그런데 사실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걸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동차 엔진을 상상해 보세요. 엔진은 휘발유를 태워서 동력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엄청난 열이 발생하죠. 그 열을 제때 식혀주지 않으면 엔진은 과열로 망가집니다. 그래서 모든 자동차에는 냉각 시스템이 있어요. 라디에이터, 냉각수, 오일팬, 이런 것들이 엔진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해 줍니다. 우리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도 똑같습니다. 음식을 태워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산화 스트레스라는 부산물이 생깁니다. 쉽게 말해서 엔진에서 나는 열 같은 거예요. 이 산화 스트레스가 과도해지면 미토콘드리아가 손상됩니다. 손상된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그 세포가 속한 장기 전체가 제 기능을 잃기 시작합니다. 이걸 세포 단위로 생각해 보면 심장세포의 미토콘드리아가 망가지면 심장병이 됩니다. 뇌세포의 미토콘드리아가 망가지면 치매가 됩니다. 간세포의 미토콘드리아가 망가지면 지방간이 됩니다. 신장세포의 미토콘드리아가 망가지면 신장병이 됩니다. 처음에 중환자실에서 이상하게 보였던 패턴이 기억나시죠? 당뇨, 심장병, 치매, 신장병. 이것들이 모두 미토콘드리아 기능 장애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몸 이곳저곳이 고장나는 것, 그게 사실은 세포 하나하나 안에 들어있는 작은 엔진들이 서서히 냉각 시스템을 잃어가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미토콘드리아의 냉각 시스템은 뭘까요? 놀랍게도 그게 바로 멜라토닌입니다. 잠깐요, 멜라토닌이라고 하면 여러분 수면 보조제 생각하시죠? 밤에 뇌에서 분비돼서 잠들게 해주는 그 호르몬.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멜라토닌은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 약 37조 개의 세포들이 각자 자신의 미토콘드리아 안에서도 멜라토닌을 만들어냅니다. 이건 뇌에서 만들어지는 멜라토닌과 달리 혈액을 통해 돌아다니지도 않아요. 그 세포 안에서만 조용히 엔진을 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포 속 멜라토닌 생산을 촉진하는 것이 바로 적외선입니다. 어떻게 된 건지 다시 정리해 볼게요. 태양에서 나오는 적외선이 피부를 뚫고 들어와서 세포 속 미토콘드리아에 닿습니다. 그러면 미토콘드리아가 더 많은 멜라토닌을 만들어냅니다. 이 멜라토닌이 산화 스트레스를 잡아줍니다. 엔진이 과열되지 않습니다. 세포가 제 기능을 유지합니다. 비타민 D는 이 과정의 부산물이었습니다. 자외선이 강한 날에는 비타민 D도 많이 만들어지고 동시에 적외선도 많이 받게 되니까 두 수치가 같이 올라갔을 뿐이죠. 비타민 D 수치가 높은 사람들이 코로나에서 잘 버텼던 건 그 사람들이 밖에 많이 나가서 적외선도 충분히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이건 정말이지 너무나도 기묘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 하나가 머리를 스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은 적외선을 받고 있을까요? 현대인들이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전체 시간의 몇 %나 될 것 같으세요?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 가는 지하철, 하루 종일 사무실, 퇴근하면 이미 해가 져 있고 집에 와서는 소파에 앉아 넷플릭스, 주말에도 쇼핑몰이나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죠. 미국과 영국의 연구에서 현대인들이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전체의 93%에 달한다고 합니다. 거의 9할이 넘는 시간을 실내에서 보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실내에서 사용하는 LED 조명, 이게 문제입니다. 예전에 쓰던 백열전구는 사실 아주 넓은 파장의 빛을 냈어요. 자외선부터 가시광선, 그리고 적외선까지 에너지 효율이 낮기는 했지만 사실 인체에는 그게 더 친숙한 빛이었습니다. 촛불을 켜도, 모닥불을 피워도, 석유 등을 밝혀도
인류는 항상 적외선을 포함한 넓은 스펙트럼의 빛 속에서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현대의 LED 조명은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파장 대역을 극도로 좁혔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빛만 딱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적외선이 없어요. 여러분의 사무실 천장에서 내려오는 빛, 그 하얗고 밝은 빛에는 미토콘드리아 냉각 시스템을 작동시킬 수 있는 적외선이 거의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사람들이 적외선 없이 가시광선만 받는 환경 속에서 살게 된 겁니다. 이걸 한 의사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300년 전에 영국 해군 배를 타고 있는 수병에게 다가가서 이 작은 노란 과일을 조금만 먹으면 당신 동료들이 죽어가는 이 끔찍한 병이 싹 나을 거라고 한다면 그걸 믿겠냐고요? 당연히 안 믿겠죠. 하지만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비타민C의 부족이 괴혈병을 만들었으니까요. 오늘날 적외선의 부족은 21세기판 괴혈병일지도 모릅니다. 자, 여기서 상황이 진짜 기묘해집니다. 이 이야기를 단순한 이론으로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실제 임상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 중 하나가 정말이지 놀라운 이야기인데 잠깐 들어보세요. 미국 미네소타의 한 병원에 15살 소년이 입원합니다. 혈액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시작했는데 치료 중에 면역력이 떨어진 틈을 타서 진균, 곰팡이균이 폐를 파고든 겁니다. 상황은 빠르게 악화됐어요. 결국 감염을 잡으려면 왼쪽 폐를 통째로 드러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왼쪽 폐를 제거한 뒤에도 감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남은 오른쪽 폐로 퍼지고 있었어요. CT 스캔을 찍어보니 오른쪽 폐가 감염으로 가득 찬 상태였습니다. 의사들은 가족을 모아 회의를 열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은 이틀 정도다. 15살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남은 이틀 동안 뭘 하고 싶냐고. 소년의 대답은 단 하나였습니다. 밖에 나가고 싶다고요. 그냥 밖에 나가고 싶다고. 의료진은 산소 탱크를 2개 연결하고 인공호흡기 장치를 달아 소년을 침대째 밖으로 옮겼습니다. 아마 그 병실을 담당하던 간호사도, 담당해도, 호흡기 치료사도 모두 마음속으로는 이것이 이 아이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뭔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날, 감염의 지표가 되는 백혈구 수치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날도 계속 내려갔습니다. 다섯 번째 날, 소년은 인공호흡기를 떼고 코에 작은 산소줄만 꽂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반신반의하며 CT를 다시 찍었습니다. 오른쪽 폐에 가득 차 있던 감염이 60, 70% 사라져 있었습니다. 아무 치료도 바꾼 게 없었습니다. 항진균제도 동일하게 투여 중이었고 이전 6주 동안 그 약을 써도 악화만 됐는데 밖에 나간 뒤에 그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된 겁니다. 그 소년은 퇴원했습니다. 지금도 살아있고 암 치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처음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차분하게 뜯어보시죠. 6주 내내 어둑한 병실에서 창문도 닫힌 채로 누워있던 소년의 세포들, 그 안에 미토콘드리아들은 적외선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냉각 시스템이 꺼진 상태로 싸움을 이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엔진을 냉각하지 못한 채로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밖으로 나가는 순간 처음으로 태양의 적외선이 몸속 깊이 들어왔습니다. 미토콘드리아의 냉각 시스템이 다시 켜졌습니다. 면역 세포들이 비로소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건 한 명의 사례입니다.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독으로 서 있지 않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우리를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진실로 데려갑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던 스웨덴 연구를 이제 제대로 들여다볼 시간이 됐습니다. 이 연구는 규모가 엄청납니다. 스웨덴에서 2만 명에서 3만 명의 여성들을 선발해서 햇빛을 얼마나 받는지에 따라 세 그룹으로 나눴어요. 많이 받는 그룹, 보통 받는 그룹, 거의 안 받는 그룹. 그리고 이들을 20년 동안 추적 관찰했습니다. 20년 후 결과가 나왔을 때 연구자들 자신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햇빛을 가장 많이 받은 그룹은 암 사망률, 심혈관 질환 사망률, 기타 질환 사망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햇빛을 가장 적게 받은 그룹은 반대였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비교가 나옵니다. 햇빛을 가장 많이 받으면서 동시에 흡연을 하는 여성들의 사망률과 햇빛을 가장 적게 받으면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 여성들의 사망률이 거의 같았습니다. 잠깐 이 말을 다시 들어보세요. 담배를 피우면서도 햇빛을 충분히 받은 사람과
담배는 전혀 피우지 않지만 항상 실내에만 있는 사람의 수명이 비슷했다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실내에 틀어박혀 사는 것이 흡연 못지않은 건강 위험 요인이라는 뜻입니다. 명심하세요. 이건 한두 명의 사례가 아닙니다. 수만 명을 20년간 관찰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이후 영국에서 약 40만 명을 대상으로 한 훨씬 더 대규모 연구에서도 거의 같은 방향으로 재현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층 더 깊은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 햇빛이 그토록 중요하다면 왜 우리는 그걸 몰랐을까요? 아니, 왜 의학계는 오히려 햇빛을 피하라고 했을까요? 이건 아주 중요한 반론입니다. 피부암이 있잖아요. 자외선이 피부암을 유발한다는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고,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피하는 게 상식이 됐죠. 그런데 여기서 파인만이 물리학에서 시스템들을 다루던 방식이 딱 맞아떨어집니다. 파인만은 우리가 던지는 질문들 대부분에 숨어있는 엉터리 전제 조건들을 자주 이야기했거든요. 햇빛골 자외선 피부암이라는 공식, 이게 사실은 엄청나게 단순화된 공식입니다. 햇빛은 자외선만이 아닙니다. 적외선도 있고 가시광선도 있고 근적외선도 있어요. 자외선 중에서도 피부암과 관련된 건 주로 UVB, UVA인데 이게 강하게 작용하는 시간대와 상황이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영국의 한 피부과 의사가 수십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햇빛 노출이 많은 사람들이 피부 이외의 암 사망률은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낮았고, 정작 우려했던 피부암 발생률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트레이드오프를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적당한 햇빛 노출은 피부암 위험에는 별 차이가 없으면서 다른 모든 암과 심혈관 질환의 사망률을 낮춰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을 바라보는 시점이 아주 중요하게 뒤집히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암을 무서워해서 햇빛을 피했는데 그 햇빛을 피하는 행동 자체가 암을 포함한 훨씬 더 많은 질병의 위험을 높이고 있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의 시각으로 다시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파인만이 늘 강조했던 게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다면 이해한 게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연은 단순한 법칙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 복잡해 보이는 현상들도 뿌리를 따라가면 아주 단순한 원리에 닿는다는 것.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야기가 딱 그렇습니다. 당뇨, 심장병, 치매, 암, 면역 저하, 우울증, 이 모든 게 서로 아무 관련 없는 별개의 병처럼 보이지만 그 뿌리를 파고 들어가면 하나의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 그리고 그것을 촉진하는 산화 스트레스. 그리고 그 산화 스트레스를 잡아주는 냉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빛이 필요하다는 것. 인류는 수백만 년 동안 태양 아래서 진화했습니다. 우리 세포 하나하나가 태양의 적외선을 받을 것이라는 전제 위에서 설계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설계의 전제를 제거해버리는 게 바로 현대인의 실내 생활입니다.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마치 물고기에게 필요한 건 물인데 그 물고기를 아무리 좋은 먹이를 줘도 물 밖에 꺼내놓으면 결국 약해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비타민 D 알약은 좋은 먹이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물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자, 바로 여기서부터 상황이 진짜 기묘해집니다. 이 이야기에는 또 하나의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햇빛이 중요하다는 걸 알겠다. 낮에는 밖에 나가야겠다.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따라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게 있어요. 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 밤에도 밝은 환경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스마트폰 화면, TV, 형광등, 이게 왜 문제냐고요? 우리 몸의 내부 시계, 서케디언 리듬이라고 부르죠. 이 시계는 아주 단순한 원칙으로 작동합니다. 빛이 있으면 낮이다. 빛이 없으면 밤이다. 이게 전부예요. 밤 10시에 여러분이 스마트폰 화면을 보고 있으면 여러분의 뇌는 그게 밤인지 모릅니다. 눈으로 빛이 들어오니까 낮이라고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몸은 수면 호르몬을 분비하지 않습니다. 멜라토닌이 억제됩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가 봤죠? 멜라토닌은 단순히 잠을 자게 해주는 호르몬이 아닙니다. 세포마다 들어있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미토콘드리아의 냉각 시스템입니다. 밤에 빛을 받으면 이 냉각 시스템의 가동 시간을 빼앗는 겁니다. 낮에는 햇빛으로 냉각 시스템을 보충하고 밤에는 어두운 환경에서 그 시스템이 체내에서 충분히 작동하게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정반대로 살고 있습니다. 낮에는 실내에서 적외선 없는 LED 조명 아래 있고 밤에는 스마트폰 화면 빛 아래서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낮, 밝은 밤. 한 연구에서는 이런 생활 패턴, 즉 낮에는 어둡고 밤에는 밝게 사는 패턴이 사망률 증가와 상관관계를 보였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은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밝은 낮을 되찾고 어두운 밤을 되찾는 것.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그리고 또 하나의 흥미로운 층이 있습니다. 바깥 공기와 나무들입니다. 아시겠나요? 녹색 식물들, 나무들은 사실 적외선을 강하게 반사합니다. 그래서 나무가 많은 공간에 있으면 도시의 콘크리트 밀림 안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적외선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기업 CEO들을 히노키 삼나무 숲으로 데려가서 혈액 검사를 했더니 면역 세포의 수가 증가했고 그 면역 세포들 안에 있는 공격 효소의 활성도까지 올라갔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도시에 호텔로 돌아와서도 그 효과가 약 7일간 지속됐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녹지가 있는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면역 시스템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 켄터키주에서는 4제곱마일의 도시 지역에 8영구루의 성목을 심는 실험을 했습니다. 2년 뒤에 그 지역 주민들의 염증 수치를 측정했더니 13-20%가 감소했어요. 사회경제적 조건이 변한 것도 없고 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한 것도 없는데 말이죠. 나무를 심는 것만으로요.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나무는 우리에게 적외선을 반사해주고 피톤치드라는 화학물질을 내뿜으며 그늘을 만들어 직사광선을 조절해 줍니다. 수백만 년 동안 인류가 살아온 환경이 바로 그 환경이었으니까요. 우리 몸은 나무들 사이에서 진화했습니다. 자,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늘 우리는 아주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비타민 D 알약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 햇빛의 진짜 힘은 자외선이 아닌 적외선에 있다는 것. 그 적외선이 세포 안의 미토콘드리아 냉각 시스템을 작동시킨다는 것. 그리고 현대인의 실내 생활이 그 시스템을 서서히 꺼뜨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건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위대한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이 늘 입버릇처럼 강조했던 게 있습니다. 가장 단순한 것 속에 가장 깊은 진실이 있다고요. 수십 가지 약을 먹고 수십 가지 보충제를 챙기는 것보다 그냥 매일 15분씩 밖에 나가는 것이 어쩌면 더 근본적인 답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현재 과학이 말해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게 완전히 밝혀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파인만식으로 생각해보면 우리 몸이 수백만 년 동안 의존해 온 것들을 갑자기 빼앗아 버린 게 어떤 결과를 낳는지는 그 메커니즘이 완전히 밝혀지기 전에도 충분히 경계할 만한 이유가 됩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이것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15살 소년이 이틀밖에 남지 않은 생에서 원했던 건 아주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그냥 밖에 나가고 싶다는 것, 햇빛 아래 누워있고 싶다는 것. 어쩌면 그 소년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몸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설명할 수는 없어도 그 답이 어디 있는지를. 여러분, 오늘 하루 조금이라도 밖에 나가 보시겠어요? 점심시간에 딱 10분이라도, 퇴근 후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기다리는 그 잠깐이라도, 껍데기 같은 일상 속에서 우리가 수백만 년에 걸쳐 조율된 그 원초적인 빛을 한번 의식적으로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세포 37쪽의 안에서 작은 엔진들이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엔진들이 잘 식혀지길 바라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롭고 명쾌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